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이고 하니까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별 이벤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5일 전에, 4일 전에 봤던 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이 횡보가 언제까지 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해외 차티스트들이 이 횡보 구간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횡보 구간이 거의 2달 가까이 됐던 횡보 구간인데 2달을 질질 끌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가장 첫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코로나.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플레이션 안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어쨌든 가장 큰 이벤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을 자꾸 귀찮게 하고 죽이려 하고 땅 따먹기를 하려고 할까요? 푸틴을 보게 되면 몽니라 그러죠. 몽니가 아주 그냥 볼딱지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그때와 거의 똑같아요.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도 이렇게 그대로 뒀고 0.618 자리에서 항상 반등이 꽃반등이 핵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2달간의 횡보가 지속될지 아니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진짜 반등 같은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지금은 40 정도 된 것 같아요. RSI. 그나 지금 잘 버팁니다. 여기 0.618 자리는 진짜 지지가 아주 그냥 깡깡한 것 같아요. 제가 요 선 두 개는 거의 10일 전부터 그어놓은 것 같은데 정말 거기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28,800불 그리고 33,000불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신기하게 안 떨어지죠, 여러분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지 어쨌든 참 짱짱한 선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채널이 거의 한 16개, 17개 정도를 보거든요. 유튜브 포함해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그리고 G크립토, 크립토 슬레이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립토 뉴스를 뽑아내는 그런 사이트를 한 10개 정도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을 해서 저도 보고 있는 채널이 4-5개 정도 됩니다. 보는데 말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어떤 식의 말들이 많냐, 오른다와 내린다. 굉장히 많은 그 차티스트들, 분석가들, 인플루언서들 있을 거 아닙니까? 잭 도르시, 일론 머스크,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군들이 있고, 또 분석가, 차티스트 군들이 있고, 또 이제 대외적인 상황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6대4 정도는 비트코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6명 정도가 비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4명 정도는 비트코인은 이제 곧 상승할 것이다. 이제 곧은 제가 봤을 때는 여름이에요. 아니면 늦봄 정도. 근데 하락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내일 그냥 떨어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6대4 정도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겠다가 더 선을 많이 더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말고 많은 곳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계속 뉴스나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좀 느끼셨죠? 어떤 걸 느끼셨냐? 유튜버가,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다 비트코인 오른다고 할 때
어떻게 되든가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하잖아요. 결국 그때 떨어지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채널에서 비트코인 하락한다, 10,000불 가겠는데 15,000불 가겠는데 이럴 때 항상 비트코인은 오릅니다. 항상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요. 반대로. 이게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이게 진리 같아요. 진리, 정답.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도도 하지 마시고 매수도 하지 않는 게 가장, 28,000불일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갖고 계시고, 지금 30,000불, 굉장히 불안한 30,000불이죠. 언제 떨어져도 어색하지 않고 또 반등이 나와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가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영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루나 때문에 난린데, 테라 때문에 난린데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 시키겠다고 또 난리예요. 심지어 영국을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허브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금융의 시초 1860년, 1870년대 금으로 시작된 거래에서 은행이란 곳이 처음 생겼고, 은행이란 개념 자체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던 영국에서, 금융 거래의 시발점이었던 영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영국이어야 합니다. 영국이 어쩌면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죠. 지금은 미국이 모든 금융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영국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금융, 은행이란 곳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파생 상품들이 생겼잖아요. 돈에 관한, 돈을 벌기 위한, 돈을 빌리기 위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정말 수많은 금융거래의 파생 상품들이 생겨서 지금은 거의 금융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융,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그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많은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의 노예, 돈의 감시, 은행 감시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정부 감시. 수많은 소시민들은 결국 은행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자를 갚는 인생, 돈을 결국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 평생 은행의 감시를 받으면서 돈을 냈나 안 냈나, 돈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덜할 수도 있죠. 종이화폐를 쓰는 지금은 분명히 익명성이 보존이 되니까 내가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어디서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이제 종이돈이 완전히 사라지고 CBDC,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세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잘 거치겠죠. 탈세를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죠. 개인정보 보호,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시대가 편할 수는 있지만 정말 어쩔 때는 목줄을 조여매는, 숨이 콱콱 막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사람이란 동물이 너무 편한 것만 찾으려 해요. 결국 이게 문제 아닐까요? 약간은 불편하고 약간은 귀찮더라도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약간의 마찰을 느끼고 그 안에서 또 온정도 느끼고 이런 시대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 손에 이렇게 쥐어짐과 동시에 이제 그런 시대는 가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갈수록 사람과의 접촉을 싫어하고 그런 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심해졌죠. 말하는 것도 싫고 전화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갖다 주세요 하는 시대가 이제 가버렸죠. 전부 다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게리 겐슬러가 보니까 비트코인의 규제는 CFTC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자꾸 SEC, 미 정부, CFTC 여기는 암호화폐를 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까요? 이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을 걸고 이게 진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뭐 어쩐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 아닐까요? 지금 암호화폐 시총이 거의 1조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3조 달러까지 갔던 시총이. 그러면 미국 경제든 전 세계 경제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0배 성장할 것 같고 50배 성장할 것 같고 1000배 성장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 초기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는 그들의 꼼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룰이 채택이 돼서는 안 돼요. 굉장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요. 니들이 뭔데 전 세계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땅땅 나오는데 왜 니네들이 이걸 갖고 가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SEC나 CFTC가 암호화폐를 관할한다는 것 자체를 어쩌면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빨리 XRP 관련 소송을 끝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게 XRP를 SEC에서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SEC가 더 쓰레기가 돼요. 아무도 SEC나 미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쨌든 깨끗한 놈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XRP는 지금 미국에 의해서. 그게 뭐 그들의 선의적인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다가 제가 또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거의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기관, 이게 맞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는 한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특정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글로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건전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 규정은 소비자 보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를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인데 루나 테라 사태를 겪고 나니까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나니까 국제증권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증권위원회의 의장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사이버 보안과 운영의 탄력성, 투명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는 이 암호화폐를 코비드-19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이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증권위원회 의장에게 한 분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의장이 답하기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암호화폐는 있을 것처럼 행동해야 할 만큼 충분히 발전을 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법률 고문 한 분이 또 SEC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네요. SEC의 위선은 충격적이다라고 이 법원에 그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SEC가 빨리 그냥 합의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이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건데 너무나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크리스 라센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SEC를 너무 자극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든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할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자꾸 그래도 미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증권거래위원회인데 그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SEC를 비하하고 게리 겐슬러를 찍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토 확장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또 1억 불을 투자를 하고 리플의 변호인단은 SEC를 찍고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어쩔 때는 너무 헷갈려요. 제가 잠깐 저번에 이야기 들은 적도 있지만 진짜 어쩌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일론 머스크, SEC, 미 정부, 미 연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짜여진 각본, 잘 만들어진 영화, 그들이 쓰는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착착착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이 완벽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뭔가 정말 무서운 거를 하나 터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XRP를 세계 준비 통화로 이끌기에는 그거를 준비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분명히 통화 정책이란 게 그냥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관찰하고 돈을 바꾼다는 거, 거래 수단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란한 코인이 끊임없이 전 세계 그들의 영토 확장을 하고 기후변화에 투자를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하고 결국 XRP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짜고 있는 생각이 그 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마크 필립스의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그의 데이터가 언제 봐도 결국 마크 필립스의 논문이 그게 진짜 예언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은 통화 정책뿐이에요. 브레튼 우드 협약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금 미국의 위상, 달러의 위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때 그 변환을 시도할 겁니다. 그게 미국이 지금 부채를 해결하고 전 세계를 한 번 더 그들의 틀 안에 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SEC는 끊임없이 지연 전략을 쓰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사람들이 한 팀이라면 충분히 인정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비트코인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이런저런 교집합을 따지다 보면 충분히 앙숙이 될 수 있는 교집합도 있지만 결코 그 교집합 안에 앙숙이 될 수 있는 교집합 외에도 그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교집합도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들 아닐까요?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SEC는 끊임없이 지연을 시킨다. 그러나 리플은 끊임없이 일을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